정도로 충분해. 부자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풍요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은 뭔가라고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소소한 행복 같은 걸 많이 썼더라고요. 뭐 엄마 심부름을 했을 때 엄마가 고마워하고 말하는 경우 행복했다.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100만 원하고 고마워 음, 말하고 어떤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고학년들은 100이면 100만 원을 받는다 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그래도 돈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좀 순수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럼 나는 그 주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고, 내 주위에서는 언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소크라테스가 질문한 게 제가 철학에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을 적을 때, 칸트나 다른 사람 적으면 안 돼요. 플라톤 이런 거. 그럼 감점이 되겠죠, 당연히.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연관된 걸 적어야지만이 이 글은 매끄럽게 지나가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담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리드인의 가장 최고는 책을 제대로 읽자가 먼저 선두기 때문에 책 전체적인 걸 골고루 제대로 잘 읽어내야지 어떤 발문이든 어떤 것에든 답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취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난 사상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의 철학 동화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 문답법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전제로 깔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1위. 이게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들이 너무 많이 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안 든 사람이 있다면 서둘러 이거는 치우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길 권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학년도 3, 4학년이 많을 텐데 이 내용은 너무 쉬울 거라서 내용은 그냥 굳이 말을 안 해드려도 될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유나하고 또 누구죠? 소미하고 또 누구 나오잖아요. 듣는 아이 누구죠? 누구 나오잖아. 준호인가? 음, 맞죠? 네. 어떤 아이 나오잖아 또. 그 아이가 누구예요? 내가 아까 봤는데. 호준이야. 어? 호준이, 호준, 호준이. 호준이, 준호가 아니고 호준이. 호준이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도 좀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아이들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 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창의적인 욕은 어떤 건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애들이 그 욕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좀 놀랬어요. 우리는 욕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욕은 하나도 기분 안 나쁘대요.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래. 자기들끼리는. 친구들한테 생활 용어, 큰일이라고 생활 얘기하는 용어.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문화로 받아들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반 정도는 이제 보면서 애들이 대중적으로 이럴까라고 봤더니 생각보다 욕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아이들이 있고 특히나 여기 창의적인 욕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욕을 막 몇 개나 만들어서 엄청 재밌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창의적인 욕 많이 하게? 아, 진짜. 밈이죠, 밈. 밈, 어? 밈, 밈. 뭐라고? 밈이라고요, 밈. 밈이 이것도 뭔데요? 밈이다. 밈. 요즘에 아이들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 유행어라든지 이런 거 밈으로 영상도 만들기도 하지만, 언어로도 밈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문화죠. 진짜? 문화입니다. 대박. 진짜? 문화면 그냥 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신조어도 생기는데, 앞으로도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밈으로 노래 가사도 쓰는데요. 진짜. 네. 범한쌤 어디 갔어? 백천, 김범한 선생님 없네? 도망갔어, 지금. 자기 저 화면만 켜놓고. 생각보다 욕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욕을 계속 했었을 때, 우리가 막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이상한 욕을 막 붙여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심한 욕을 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그거 10 땡땡 붙이면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때는 좀 싫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는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써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고, 그리고 유나의 입장과 기분에 대해 생각해봐. 얘가 만들었지만 속은 시원했을까? 시원하지 않았을까?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는 거의 또 애들은 속은 후련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답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욕을 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한대, 그냥. 또 진짜 이제 언어 예절이나 이런 것들에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재미있게 읽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또래 관련이나 뭐 위아래 관련이나 해서 욕을 너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욕 좀 하는 유나, 이런 유나에게 친구 소미는 자신의 목소리 위해 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것도 하찮은 욕이 아닌 창의적인 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유나는 국어사전까지 뒤져가며 만든 독창적인 욕으로 친구의 복수에 성공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욕을 만들어준 이 소미의 기분은 어땠으며, 유나의 기분은 정말 통쾌하고 후련하기만 했을까? 뭐 아니었겠죠, 당연히. 정말 욕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방법으로는 이게 유일할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욕을 많이 하는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각자의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만이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고 재미있는 문장과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고민이 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쉽게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이지만 사실은 가볍지 않은 고민이 돼야 되고 이 기회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예전에는 한 열에 아홉은 욕이라는 건 정말 나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반 정도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욕이라는 게 나쁘다는 걸 내가 가르쳐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구 관계에서 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욕을 뺐었을 때는 어떻게 언어를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을 만약에 내가 이제 하는 입장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내가 막 듣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욕을 하게 되는지, 주로 뭐 나쁠 때 저는 욕을 많이 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것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말 달리고 횃불 피우고 옛 교통과 통신은 실제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맥락을 잘 찾아가는지 비문학 도서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보침 장소는 지금은 뭘로 변화했는지, 또 옛날의 교통은 지금은 뭘로 연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과 통신은 같이 오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늘 같은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교통과 통신은 짝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왜 짝꿍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글쓰기 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이제 신기한 거 많은데 애들이 열심히 안 보다 보니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수가 많아서 비문학 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했고,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애들한테 사회의 한 단원을 통으로 다 익혀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엄청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개 껍데기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들고 얘기를 하시면 훨씬 좀 어필이 잘 될 수 있는 도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교통과 통신의 약간 일부분을 배워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서에 나와 있는 거는 교통과 통신의 큰 맥락을 잡아주기 때문에 보는 시야의 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책을 본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훨씬 더 상담으로는 좋게 상담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 봉수라든지 파발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교과서에. 한꺼번에 나오질 않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엄청 느리고 불편했지만 느리고 불편했기 때문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이들이 좀 느끼면 됐겠고, 그럼 지금 현재 교통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쭉 파노라마처럼 써도 될 것 같고, 통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과거의 통신, 현재의 통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신에 대해서도 기록해보면 조금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 책은. 그래서 결국 교통과 통신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뭘 할 수, 불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6시, 7시만 되면 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불이 보급되고 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도깨비라고 했다 하잖아요. 불 보고. 그 정도로 지금은 환하게 되어 있는 게 뭐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 시절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 전쟁이 났었을 때 불을 가지고 왜 통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사실 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책인데, 이게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글을 쓰시면서 조금 선생님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수업 와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책들은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보고 딱 덮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이거 꾸준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학습적으로 도움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옛날에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불편해서 생겼는데, 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전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도 가장 문제는 뭐예요?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심각해요. 그래서 뭐 1일 1 문화권에서 KTX 타고 서울과 부산까지 왔다 갔다는 하지만 1일 1 문화권이 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거는 뭐예요? 나쁜 거. 나쁜 거는 뭐예요? 나쁜 건 없나 보네요. 상대방 앞에 있으면서 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적으로 진짜 이게 대화가 전혀 없잖아요, 대화가. 솔직히 대화단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이 너무 편리하게 되었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생기잖아요. 빈부의 격차.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KTX 일반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특실로 가고 그보다 빠른 사람은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죠? 시간은 그 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통과 통신이 발전해도 결국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대화 단절이라든지 또 유행의 민감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해소되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제시해 주면 될 것 같고, 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고, 어떤 TV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개발되었겠구나. 추측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하는 글쓰기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옛날의 교통수단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쭉 소개하는 글쓰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전에 있었던 이제 뭐 보침 장소에게 편집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불편했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넌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갔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뭐 단 뭐 2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단다. 라든지 좀 재미있는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책들이 저는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누리호 도전은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자, 이거는 왜 많이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많이 썼을까요? 누리호에 관심이 많아서? 짧고 학교에서도 했었대요. 짧고 그렇군요. 학교에서 다뤄서 애들이 많이 쓰구나.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저는 요즘 애들이 이제 워낙 테슬라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쓰나? 많이 보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학원 애들 많이 선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서울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이 책을 보여줬고, 또 일단 책이 짧아서 애들이 선호한다. 결국은 책이 짧아서 뭐 선호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책도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의미 있게 된다는 게
지금은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우주가 다 열린다고 하니까 애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실제 우리의 가장 성과가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고의 성과이자라고 얘기했던 게 누리호 발사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 거라는 게 엄청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다 물론 기술은 다 우리가 빌려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 발사했었고 그걸 구경만 하다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으로 담아냈던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게 나왔으니 그 다음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떻게 누리호 말고 어떤 게 발사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일, 여기 혼자가 하는, 우리는 발사라고 하면 일하는 걸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참여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맡아든 일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가지고 글을 써도 될 것 같고, 누리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같이 녹여서 글을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누리호 성공을 통해서 배운 점, 우리가 뭘 배웠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남의 힘을 빌려서 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도 우주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우주라고 얘기하면 미국이나 뭐 나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저희 나라는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 누리호 다음 다른 것을 발사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준비하고 싶은지 글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 지금 세계적인 정세에서 그리고 뭐 저기 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주를 향해서 지금 엄청 도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했지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좋을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는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공기가 있는 곳이랑 좀 다르니까 그 부분 체크하는 글쓰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그롤레는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좀 오케스트라랑 저는 좀 같은 분류라고 책을 봤거든요. 뭐냐면 막을 올리는데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케스트라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두 권을 다 읽는 애들이라면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쓰면 좋겠다. 물론 두 권을 읽지 않죠, 애들은. 한 권만 읽으니까 쓸 수 있는 애들은 잘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쓴다면 동작지사의 박민정 선생님 엄청 웃으시네요. 사실 맞잖아요. 안 읽어볼 거잖아. 애들 두 권씩 안 읽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랬을 때 막을 올리는 주인공 외에 뒤에서 빛나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막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을 올릴 때 의상하는 사람, 분장하는 사람, 무대 연출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든지 보이지 않는 숨은 사람들에서 포커스를 맞추는지 또는 막을 올릴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이의 관점으로 보이는 대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이제 여기 보면 실제 이제 오페라 하우스 무대 뒤편에서 나오는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학원 애한테 보냈더니 재미없다 하긴 하더라고요. 책 재미없다고. 그래서 좀 같이 하는 거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글쓰기 팁으로는 뭐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무대 뒤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조연의 꿈을 가질 수밖에 없고 뒤에서 묵묵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각자 맡은 수행을 하지 못하면 막은 과연 올릴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이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잖아요. 나 혼자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다 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니까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두고 글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연을 한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나 또는 무대에 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스태프들이 얼마나 밤도 새고 하잖아요.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다. 얼굴도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은 글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데 왜 뒤쪽 사람들이 왜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이 꼭 필요하고 이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대두시켜주는 글쓰기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 그 글 안에 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각 무대에서 맡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하나씩 다 소개가 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포지션과 플러스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 내가 만약 카메라에 비추고 싶다는 마음,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막은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무대 뒤에서 조용한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해보면 될 거고 나는 공연 준비를 했었을 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는지 주인공 말고 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어 했는지 나의 경험을 떠올려서 생각해보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나의 미래 꿈,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서 같이 연결시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글은 협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니까, 함께 하려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무툴라는 목말려는 무툴라에 대해서가 뭔지를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무툴라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자꾸 등장하는 뭐 토끼 같은 또는 여우 같은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했을 때는. 근데 이거는 깊고 푸른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잡혀온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어떤 동물을 등장시켰는데 그게 바로 무툴라라예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토끼 여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힘세고 못된 동물들을 막 골려줘요. 이 무툴라가. 우리도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럼 그런 동화를 좀 같이 삽입해서 비교해주는 글쓰기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산토끼 무툴라는 생태계의 법칙 때문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기만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딱 대처해서 나가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끼 여우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여기 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제 무툴라가 이렇게 해석하면 토끼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면 약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서 좀 더 재밌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책을 읽고 있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 팁을 넣어 놓기는 했거든요. 삶의 지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면 될 건데, 아프리카 하면 뭐가 떠오르냐? 아프리카와 이 동물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게 떠오르는지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이제 그 무툴라가 되게 영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영리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 동물에게서 무툴라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그 무툴라에도 여러 가지 단편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해서 읽으면 될 거고, 느낌을 써보면 될 거고, 또 내가 무툴라라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근데 무툴라가 잘못한 점이 있거나 좀 별로라고 생각하면 충고해주는 얘기, 메시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해보지 그랬니? 그럼 좀 더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사람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토끼나 우리나라의 그 이솝우화나 또 그런 철학동화나 전래동화를 같이 섞어서 좀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 각자 아이들의 생각에 맞는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이야기와 비교하는 글쓰기를 써보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토끼가 등장하는 전래동화라든지, 그럼 처음은 주인공 같지만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7번 안석봉 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선택을 꽤 많이 했어요. 아까 3위 밑에 이게 4위인데 안석봉 글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글 쓸 거리가 정말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시사하는 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 거는 내비두고 밑에 걸 볼게요. 다양한 주제가 시사되어 있어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책 내용이 기호 3번 안석봉이라 딱 떠올리면 왠지 선거라는 건 다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선거라는 그 책 안에 또다시 전통시장과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마트의 그런 상관관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여기 드리자면 써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 마트를 하는 마트집 딸, 백발미녀, 백보리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떡집을 하고 있는 아들, 안석봉이 나와요. 그러다가 자기 시장 가게들이 위협하며 바로 시장 앞에 큰 마트가 생긴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 마트 대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회장도 돼야 되고 자기 동네도 살려야 돼. 그 어떻게 보면 이 작가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끼리 정정당당한 회장 선거, 뭐 공약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사실은 그 선거라는 건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고 있는 정치랑 똑같으니까 그걸 비유한 것 같기도 했고 실제 그런 게 요즘은 큰 회사들이 다 이렇게 작은 데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서울을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다른 도시에 왔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프랜차이즈가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옛날에 어디 갔을 때는 아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특색이 있구나 여기는 여기만의 특색이 있구나가 아니라 요즘은 다 똑같아요. 그 말은 큰 대형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다 넣어서 그렇잖아요. 리드인도 그런가요? 리드인도 그런 맥락인가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리드인 아니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마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래시장을 위협하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일이니 그런 일을 막아내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바퀴벌레를 막 풀어놔요. 이제 마트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그런 일을 벌렸으니까 경찰서에 가게 돼요. 그 어른들도 오게 되고 애들이 행동이 잘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은 이 시장을 살리고 싶어 했던 거니 마음만은 온전히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행동에 너무 자극을 받아서 아이들의 행동은 잘못했지만 어른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책 내용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주제는 회장 출마기에 맞춰서 뭐 공약이나 이런 걸 하시든지 아니면은 재래시장하고 뭐 이런 것도 뭐 테마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에게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다가가고 공약으로 접근하고 이거 다 제가 다 쓴 그냥 만든 글이에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은 아이들에게는 안석봉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트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논쟁거리에 대한 토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내가 기록해 두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거고요. 글쓰기 팁은 이거 수업할 때는 대부분 등장인물 구도도를 진짜 많이 그리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성격을 알아보자.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이거 수업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오려가지고 붙이기도 하면 재밌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등장인물을 쭉쭉 써보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행동에서 어떤 성격으로 유추가 됐는지라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 선거에 나간다면 공약으로 뭘 준비할 거고 몇 번이 되고 싶고 왜 그런지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더 파워가 센 사람이 와서 자기보다 더 멋진 공약을 제시해서 나왔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으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그런 것들을 찍힐 수 있는 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뭐 전교생이 다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간의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것도 고민하는 거 될 것 같고 전통시장하고 마트를 더 선호하는 이유 전통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 왜 마트를 많이 가는지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 이 해결 방법은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딘가에 건의한다든지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에 지시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정교회장 선거하고 선거 유세의 공통점은 지금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회장 선거. 선거 유세는 정말 말 그대로 정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게 공통점이고 어떤 게 다른지 후보의 경쟁도 똑같잖아요. 선거 유세하고 연설을 비교해서 써보고 부정선거는 있나 없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 회장 선거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왜 선거관리 뭐 공정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활동도 하잖아요. 애들끼리도 그런 거 생각하셔서 같이 경험을 떠올려서 글쓰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까딱 선생 정약용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약용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의 봐야 될 것은 정약용 선생님이 해낸 훌륭한 일 찾아내야 됩니다. 발명한 것, 기억에 남는 발명품. 그리고 이 책 안에서 또는 정약용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진짜 그 옥살이 하면서 귀한 가서 엄청 막 책 쓰잖아요. 자기 걸 전파하고 싶어서 배운 것을 나는 어떻게 적용을, 이 사람은 책을 써서 널리 남는 방법을 선택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정약용이라면 저렇게 막 그 유배를 가고 했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정약용은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자기 죽음을 맞아들이면서 떳떳해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정약용과 정조의 관계가 어땠는지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판도는 이렇게 완전히 정조와 정약용의 판도로 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그랬을 때 정조 임금이 살았다면 정조강은 어떤 업적을 더 만들어냈고 어떤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또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내가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나는 극복할 수 있을까? 정약용이 진짜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 얘가 뭐 책 안에 보면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변에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정약용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도와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글쓰기 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없는 도서네요. 미래가 온다, 뇌과학. 정말 재미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뇌 설명서, 뇌 기능. 책 앞 목차만 보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차에 모든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책을 쭉 보면서 뇌 역할, 그리고 나의 뇌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 뇌의 기능은 뭔지 소개하는 글쓰기, 그리고 이 뇌는 계속적으로 쓰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의 뇌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뇌를 복제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좋은 점은 뭐가 있고, 나쁜 점은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100년 후에 우리 사람의 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케스트라 아까랑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앞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어요. 저 글쓰기 팁은 이거 뭐 책을 통해 알게 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오케스트라를 만약에 연주하는 지휘자다 또는 통솔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쓰면서 내가 생각해 봤던 게 이제 오케스트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AI로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 비교하기 이런 글쓰기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순간 이거 쓰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면 내가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면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지 그걸 쓸 때 당연히 그 악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의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대거 나올까?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막 연주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사람들의 오케스트라와 AI 오케스트라를 비교하는 글쓰기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초등 1, 2가 이제 끝나는가요? 여기 다 1, 2예요? 아니요, 3, 4. 3, 4. 3, 4. 3, 4까지 삼사 끝났어요. 3, 4까지 끝났어요? 다행이다. 네.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어? 몇 시까지 뭐라고요? 할까요? 몇 시까지 할까요? 몇 시까지? 그만할까요? 다들 지쳐보이네요. 전부 다들. 내가 더 서정이. 지쳐. 네. 예. 서정들이 그만할까요? 지쳐가지고. 내일 할까, 내일? 내일이에요.
내일 다들 할까? 죽으려 합니다. 네. 반은 끄덕끄덕 한다, 지금. 내일 할까요? 네. 힘들어요? 죽을 것 네.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네. 네. 지사장님은 머릿속에, 아니, 머릿속에 다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왔어요. 진짜. 네. 효석 선생님 머릿속 들어갔어요. 알았어요. 진짜 다 들어간 거 맞죠? 지사님도 빨리 퇴근하세요. 피곤하신데. 어? 난 더 죽을 것 같거든, 지금. 뭐라고요? 빨리 네, 퇴근하시라고. 지사장님 목소리도 힘들어 보입니다. 내일 또 해야 돼,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최지경 선생님 잠 오지? 이대우 선생님 어디 갔어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으면 얘기해봐요, 빨리. 아니, 1, 2, 3, 4하기까지 대우 선생님 어디 하고, 갔어요? 어? 그다음에 알아서 하라 하죠. 내일 대우 또 해야 선생님 되는데. 없어졌어, 지금. 어디 갔어? 놀러 갔어. 애기 본다고, 애기 본다, 말레 본다고. 애기 본다고? 네.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 1, 2, 3, 4까지 하는데도 되게 힘들다, 맞죠? 책 다 읽어보긴 했어요. 네. 어디로 봤어요? 안 읽어보셨더라도 이거 보시면 좀 되게, 다 읽어보신 분 없어요. 상한다. 어? 40건 어떻게 다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 여기 계시는데? 박민정 선생님? 샌드위치. 그렇나? 우리 선생님들은 없어요. 읽은 사람. 함지 선생님 안 읽었어? 저 거의 다 읽었어요. 비문학 빼고 문학은 싹 다 읽었어요. 바디 읽었어요, 바디. 바디는 담당 선생님만 읽었는데 아무도 어. 읽히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읽히지 말라고 했다고? 나도 우리 학원에 딱 담당 선생님이. 읽혔어. 다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설에 나갈 분들 나왔네요. 지사장님하고 함지에 원장님하고 몇 분 나왔네. 나 진짜 이번 책 읽는다고 우리가 죽는 줄 알았어, 그거야, 진짜로. 지금. 어때? 다 마음에 들어? 어쨌든 그래도 뭐 책을 읽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온 거예요. 책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일 이어서 할게요. 내일 또 9시. 내일 9시 할게요. 네. 안녕. 네.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예선 통과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죠? 한 편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지사장님 통화시키면 되지. 어? 기사인데. 기사장님 통화시키는 분이 시사인데. 우리 학원에 글 너무 못 쓰더라. 안 되겠더라. 아니, 어떻게 계시네요, 지금. 어? 어떻게 계시다고. 글 잘 쓰는 애 있던가요? 종 선생님 있었어? 글 잘 쓰는 애? 2명? 2명 예선 통과라고? 통과 아니고? 우리 비문학 애들이 의외로 어. 비문학을 잘 적더라. 진짜요? 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어. 나는 문학보다 비문학을 많이 했거든. 진짜. 예. 함지 선생님 애들 글 잘 쓰더나? 저희는 거의 다 한 학년에 한 두세 권으로 몰빵해가지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텄네요. 선생님 뭐 폴로 이런 거 다 썼지? 네. 빨리 바꾸지. 비문학 빨리 썼어. 한 비문학 다섯 좀 명 쓰고 압도적으로 하는 데는 안 돼. 선생님 그 수정 3과를 어떻게 해서 선생님 글 다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 썼어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 아직 하나도 안 썼는데 다 쓴 사람 있어요. 아까 저기 어디지 어떤 선생님은 글 이미 다 제출했대. 아니, 근데 참고로, 제가 저번 주에 보사 통화를 했는데, 윈도우 7을 쓰고 계신 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윈도우 10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윈도우 7 노트북이 있어요. 안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PC로 하게 되면은, 맞춤법 검사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구, 그러니까, 다시 원고지를 다시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요. PC로 칠 경우에는, 응. 도치가 잘 마시라고. 처음부터 PC로 바로 띄어쓰기 바라야 됩니다. 맞춤법 검사기를 했을 때 안 맞아요.
한까지 다 띄워줬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있습니다. PC로 그러니까 있는 이거 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맨 초창기에 이거 그 계속 좀 수동되는 거 계속 의뢰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올리신 선생님은 엄청 그 버전 가르쳐 달래. 윈도우 7 이상 10. 은경쌤 10 돼야 되는데 10. 맞아요. 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너무 올라가서 다급하게 하지 하겠습니다. 않도록 미리 챙겨서 올리고 대구 선생님들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들고 가는 거예요. 우편으로. 저는 그냥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냥 들고 가기로 했어요. 들고 가기로. 원사에서 정선생 머리 왜 그래 오늘? 지사장님, 어? 지사장님. 어? 그러면 애들 전부 다 원고지에 다 적어 가야 되나요? 여기 그때 보니까 본사에 음.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 아래 한글, 워드 등에서 원고지에 앉혀놓고 뭐 이거 있대.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러면 원고지에 다 써서 보내야 돼요? 그 수기로 쓸 것 원고지는 같으면 아닙니다. 원고지 써서 어. 보내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초 1, 2는 이제 원고지 쓰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신 워드를 쳐주면 되는데 네. 워드 한글은 인정이 안 돼. 음.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되는 것만 인정해줘. 나 일일이 지금 다 치고 있는데, 내가 다 치고 있는데. 아니, 전체를. 일일 지금 아니, PC로 애들 다 찍으면 쓰고 안 됩니다. 원고지에 쓰고 있는 걸 다시 내가 다시 치고 있거든. 왜? 이거 그때 뭐냐, 여기 해가지고. 아니야. PC 작성해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길래 지금 열심히 다 치고 있는데. 안 돼. 아, PC는 PC대로 하고 어. 그리고 그냥 그 수기로 쓰는 아이들은 수기로 제출하면 돼요. 그냥. 또 일이 또 이. 얼마나 썼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하면 돼. 복보다 하면 돼. 윈도우 10 이상에서 대리상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다면서요. 응. 그죠? 종현쌤? 돼. 돼요. 종선쌤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원고지도 쓰고 한다는 거잖아, 선생님은. 네.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만 하면 돼. 원고지 스캔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스캔해서 올려도 되고. 한 사람이 한 작품 그러니까 원고지 스캔해서 올려도 되고, 원고지를 써서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그리고 원래 홈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글자를 쳐서 원고지를 올리는 방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되고. 근데 안 되는 거는 한글에 나와 있는 원고지는 글자 수가 다 나와. 띄어쓰기 자동으로 되고. 그것을 스캔한다든지 그걸 복붙하면 안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종선생님 벌써 다 한 표정인데 지금. 2개 다 했지? 고생이다. 그리고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네. 한 사람이 한 작품만 올려야 되나요? 네,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한 작품이에요.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한 작품인데, 한 사람이 한 작품 낸 걸 누가 알아요? 이게 팁입니다.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응? 이미 선생님, 응모가 돼 그러면 있는 학생이 하나는 업로드 시키고, 하나는 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공식적으로 하나라고 네, 했지만, 안 되면 머리를 그렇게 써서 한 개 하려고 이상 절대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하나밖에 안 돼요. 애 보고 2편 서랍하면 나가 떨어진다. 다 그렇죠. 나가시면.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 어디 나가 떨어졌다 했어. 한 명 나갔다고. 한 명 지금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나갔다고 했어. 글쓰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시기는 해요.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지. 근데 뭐 비율로 따지면 중고생은 많이 없으니까 시험 여파보다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3월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기가 이거 하기가 적당한 시기인지를 묻는 거예요. 학년별 레벨 도서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 레벨보다 좀 어려워서 이제 3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읽어야 되는 책들이라고 하기에 좀 어려운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자기 학년보다 리딩 레벨이 낮은데 책은 자기보다 좀 높은 걸 읽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는 이제 글 쓴 거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번에 도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내려니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원래 리딩 도서로 들어올 책이니까 크게 고민 없이 읽기는 했는데, 다음에는 리딩 도서 중에서 좀 선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건의는 주할 생각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계속 회의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회사에다가 건의도 할 거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할 이야기 있어요? 아니, 저는 지사장님 저기 서울 동작지사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뭐 개인적으로 참가 응모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많잖아요. 네. 책도 읽어야 되고 선생님도 읽어야 네.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단체로 응모가 가능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생겼으면 리딩하는 친구들한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물론 응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러니까 뭐 지사별로 집어넣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혜가 있을까 봐 그런 건지 너무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힘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원장이니까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책도 읽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리딩 수업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새로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 네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지금 이게 첫 해이긴 하지만, 단체 접수를 한다고 그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 리딩 도서 중에서 이게 선별이 되었다면, 조금 시간적인 착오가 좀 별로 없었을 텐데라는 약간, 이분은 도서 자체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은 책은 너무 추후에, 많아요. 맞아요.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될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단체 접수라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취합을 해야 되니, 그걸 지사가 취합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개별로 운영점에서 할 일은 많지만 이번 도서 읽고 분석하고 또 발문 만들고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기 시간이 너무 안 됐던 것도 맞는데 다음부터는 도서를 미리 선정해 놓는다든지 리딩 도서 중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은 저도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죽을 뻔했거든 책 읽으면서 진짜. 아니, 그리고 저희 원래 응. 리디인의 모토가 학년하고 상관없이 자기 레벨의 책을 읽는다고는 했는데, 저희 이제 학부모님이 참여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레벨 도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5학년인데 뭐 예를 들어서 2레벨, 3레벨을 읽고 있는 친구가 그걸 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5학년에서 5레벨 있는 애들을 1, 2레벨 걸 읽혀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글쓰기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러면 미리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오를 수 있게 레벨을 올려주는 게 학원이나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결국은 리드인에서도 그 레벨까지 아이를 올려서 그 아이가 제대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사실 글쓰기와 이 책 읽기의 차원은 좀 다른데 아이들한테 리딩에서 말하는 책 읽기랑 글쓰기는 제대로 읽어야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 표를 하나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의 말도 어떤 말인지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다음 회의할 때 저도 건의할게요. 다른 부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 본선 진출하는 사람들 10권 다 읽는다고 본사가 얘기했잖아요. 추려 보면 안 되냐고 얘기했는데 그거 건의는 어떻게 됐어요? 추려오면 안 되냐고? 본선 진출하는 애들 본선 진출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내가 그할 줄 알고 안 물어보려다가 어? 그래, 대구에서 누군가는 나가겠지. 본선 진출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취재를, 그래서 도저히 고민을 하다가, 취재를 미리 주기로 했어. 시제를 주기로 했고, 그 시제를 그날 당일날 사다리 타기를 해서 딱 정해지는 걸로 하는데, 시제를 미리 줘. 그 시제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제를 주니까 낫지. 문학에서도 하나, 비문학에서 하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뭐든지 걸리면 쓰는 거예요? 뭐든지 걸리면 써야 돼. 비문학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까 10권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비문학은 결국 사실적인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했더니 그냥 결국은 시제라는 건 대부분 가면 그렇잖아요.
시대가 쫙 나오잖아. 뭐 어떤 문항이 나와. 그럼 그 밑에다가 어떤 게 또 붙잖아요. 보기해서. 뭐 찾아 써라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근데 보니까 될 확률은 상위 0.1%만 글쓰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만약에 중학생이 본선 진출을 했으면 한 달 음. 동안 책 10권을 읽을 수가 없어. 중학생이면 왜? 시험 지금부터 기간이잖아요. 아니 시험 지금부터 될 기간이잖아. 것 같으면 읽혀. 아니, 누가 하냐고 될 것 같은지를. 어? 지금 시험 그러니까 기간이. 그게 문제지 그래. 그게 문제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올해부터 대구는 시험이 없어졌는데 중간고사가. 1학년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럼 중1을 열심히 읽혀요. 중1은 지금 중등도서 읽기도 힘들어가지고 다들. 한 권 읽기도 그래 버거우니까 일단 도서 양이 너무 많았던 거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미 모집 요강이 나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음번 2회 할 때는 좀 적용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중학생들이 지금 문제야. 중고생들이 진짜 문제긴 한데 본선이 돼도 머리가 아파 이게. 음. 그죠? 그러면 그냥 안 되면 시험 때문에 안 된 걸로 하자 그냥 우리. 그럼 되잖아. 그 예선 통과하면 본선이 못 올라가면 우리 그 대구는 다 시험 준비 때문에 안 간 걸로 하자 그냥. 그 그럼 당일에는 대신 몇 시간, 어? 당일에는 몇 시간 동안 글 써요? 시간은 아직 안 정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만 정하면 된다고 했고 시제는 대략적으로 이제 뽑았어요. 어떻게 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사위원단한테 가서 검수 받고 총 한 거마다 4개씩 다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두 문제씩은 다 버리고 2개씩만 뽑기로 했대요. 그 4문제 올라가는 것까지밖에 난 못 봤어. 심사위원 몇 명이에요? 열 몇 명이더라. 열 몇 명이에요. 그럼 위에 한 3줄 읽고 안 읽어줄 가능성이 막 크다, 그죠? 당연하지. 그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들어온 작품이 천작품이야. 누가 그거 다 일일이 앉아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수기로 썼을 때는 좀 글자를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쓰고 첫 제목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쓰고 첫 시작을 잘하면 반은 성공한 거. 제가 심사위원 많이 가니까 알아요. 저도 맨날 우리 막 다 던져가지고 이만큼 쌓거든요. 제일 처음 날아가는 건 제목 똑같고 글씨 안 예쁘고 그러면 일단은 다 옆으로 하니까 거의 한 첫 페이지에서 거의 좀 수상권이 결정돼요, 예선은. 글씨를 좀 성의 있게 잘 쓰고 제목을 조금 남다르게 하고 그리고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뭐 1번, 2번, 3번 보는 거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항상 보면 반듯한 글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컴퓨터로 하는 것들은 글자를 볼 수 없으니까 글자를 너무 못 쓰는 애들은 차라리 컴퓨터로 진입을 하고 글씨를 좀 예쁘게 잘 쓰는 애들은 수기로 쓰고 이런 것도 좀 노려보는 것도 그래도 한 걸음 수상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수상이 아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일세. 질문요. 네, 시제를 미리 가르쳐 준다고요? 네, 시제 미리 가르쳐도 너무 도서가 많아서. 아, 10권은 읽어야 되네. 네, 그 한 열 권당 권에 두 시제를 개씩이니까 가르쳐. 20개야 시대가. 아, 만만찮아. 가르쳐줘도 머리 아파. 그죠? 그러면 시제라도 알아야지 그 내용이라도 접목할 수 있어. 이것도 그 의견이 분분했는데 시제를 가르쳐 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글쓰기 대회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어떤 애가 예선을 통과할지도 모르고 예선에서 본선까지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 시험도 겹쳐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제를 그냥 많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는 걸로. 근데 책을 못 읽으면 결국은 못 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근데 뭐 정말 적용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그 아이가 이제 박갤로니아처럼 막 쓴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애가 나올지를 기대해 보는 거죠. 이사장님, 그러면 네. 내년도 올해 같은 폼으로 어? 갑니까? 내년도 올해 같은 폼으로 갑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년에도 올해 같은 폼으로 가냐고요? 올해 같이. 나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다, 선생님 얘기는. 어? 동현 뭐라고 쌤 잘 안 하냐고? 들려요.
선생님들 들려요? 안 울려요. 들려? 울려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폼으로 가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내년에 이제 올해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뭐 체크하겠죠.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고 생각보다 응모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응모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때는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지고 아이들 글쓰기를 논하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인 글쓰기 수준을 보고 논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생길 시간도 많이 네. 없었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제 초등부와 이 글쓰기 대회 중고등부를 끝나고 많이 나면 제가 또 저희 회의할 때 선생님들은 장단점이랑 수정해야 될 부분은 다시 또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회의를 또 할 거니까 그거는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정해진 규칙에 맞게 저희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에 맞게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뭐 다음 내년에는 좀 거기 조금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수정하고 고쳐 나가기보다는 현재 거에 충실해서 뭐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본선 통과 뭐 아무도 안 들어가면 어때요? 뭐 어쩔 수 없지. 참가상이라도 주자. 아이들은 300만 원에 미쳤어요. 그래 300만 원 내라 뭐 주고 싶다 진짜 마음은. 애들이 너무 300만 원이지 요즘 막 다들 혈안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느끼 여태까지 쭉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편의 글을 계속 수정해서 아이가 정말 쓰게 되면 책을 진짜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책을 자꾸 보면서 그 보게 되니까 그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그냥 글쓰기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애를 안 내모되게 한다는 건 아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저도 이렇게 뭐 눈 밤새 잠도 못 자고 책 읽어서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꼭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11시 7분이네요. 이제 마치고 저희 내일 또 9시에 만나서 5, 6학년 거 얘기하고 그렇게 또 해요. 알았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